지금 태국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추석 연휴 동안 최소 2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데요. 또한 정작 연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공항에는 한국인 관광객은커녕 오히려 한국에서 단체로 쫓겨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가득하자 태국은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나마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어디서도 반기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는데, 이들은 오히려 현지에선 골칫덩어리로 여겨질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태국은 현재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태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수파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태국 관광업계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어서 누구에게라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사실 요즘은 제가 아침에 가게를 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원래라면 한국의 추석 연휴쯤에는 한국 관광객들로 가게가 굉장히 붐볐을 때거든요. 심지어 아침부터 호텔 조식을 거르고 식당을 찾는 한국 손님들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수십 명이 몰려와 식당이 발 디딜 틈 없이 바빴었죠. 그리고 추석 연휴가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식당이 꽤 잘 되곤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믿기지 않게도 가게가 텅 비어 있어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손님은커녕 관광객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참 뭐라 설명해야 할지 저도 정말 황당한 기분인데요. 작년과 비교가 되어도 어떻게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작년 이맘때 가게 안의 모습은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이며 그들은 가게에서 셀카도 찍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후식 음료를 나눠 마시며 태국에서의 여행을 행복하게 즐기는 모습이었죠. 제가 메뉴에 적어둔 한국어 설명을 보고 웃으며 주문해주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그만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덕에 수입도 좋아져서 저도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부모님께 선물도 드릴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손님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아졌죠. 솔직히 최근 몇 달 전부터 조금씩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는 매년 그랬듯이 많은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일 것을 기대했었거든요. 저는 추석 연휴 때마저도 이렇게 되니 이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설명해 드리자면 최근 태국과 한국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시작됐어요.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태국인의 입국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국 내 체류하는 태국인 중 78%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고요. 78%면 한국에 돌아다니는 태국인 5명 중 4명이 불법 체류자고 1명만 합법 체류자라는 소리인데 아무리 같은 나라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규모조차 거의 15만 7천 명 정도가 불법으로 체류 중이라고 하는데 말이 15만 7천 명이지 이 숫자는 거의 작은 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동안 한국에 각종 목적으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남아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진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건설업, 배달업, 농업, 제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굳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들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몰래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하여간 이런 이유로 한국이 입국 심사를 엄격히 하기 시작하면서 태국인들이 입국 심사에서 추방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여파로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글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한국 여행을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면서 한국은 이제 갈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즉 밴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온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었고, 그렇게 태국에서 한국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 수가 대폭 줄어듦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태국 관광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몇몇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는 걸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초반에 SNS에서 밴코리아 해시태그가 돌기 시작하면서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때만 해도 이러한 보이콧 운동이 제 생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느 때처럼 저렇게 SNS에서 반짝 시끄럽다가 말겠거니 했던 게 이제는 이렇게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여행협회 그리고 심지어 총리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몇몇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몇몇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기는 하네요. 15만 7천 명이나 되니까요. 그런데 공항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억울한 사람들도 꽤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78%라는 높은 불체자 비율은 이러한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해주며 이에 대해 태국이 별다른 항변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이게 점점 제 생업과 자꾸 관련이 되는 것 같다 보니 태국인 불체자 관련 이슈를 자꾸 찾아보게 되더군요.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갔던 불법 체류자 여러 명이 동시에 마약 유통 혐의로 검거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땐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리고 부끄러웠어요. 이 사람들이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밤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팔았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경기도의 한 도시 내에서는 경찰과 차량 추격전까지 벌어졌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한국 돈으로 무려 4억 원이 넘는 양의 마약을 가지고 도주 중이었다고 해요. 무슨 영화를 찍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뭐 하는 짓인 건지 참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니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한 것도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정말로 관광 목적으로 가려는 사람들마저도 자꾸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무언가 자꾸 불만이 생겼던 건데요. 그런데 태국 여행협회가 정말 문제예요. 저런 상황에서는 일단 한국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불만이 쌓인 태국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달래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몇 달 전 태국 여행협회 회장이 태국의 가장 큰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더 이상 태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3대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런 시절이 끝났다고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소 1에서 2년은 더 걸릴 거라는 말까지 했죠. 한국이 엄격한 심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이 발언이 나간 후로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감정은 더 악화되어 버렸고요.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는데요. 아니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나요? 왜 더 불을 지피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건 8월에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이 했던 발언이었어요. 그는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한국에는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 덕분에 잠깐 주목받은 것일 뿐 금방 식을 거라는 말까지 했어요. 반면 중국과 일본은 명소가 더 많고 매력적이며 가격도 싸다며 한국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죠. 누가 들어도 아예 대놓고 한국을 디스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일단 정말 실망스러울 따름이었어요. 솔직히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린 편이고 해외여행 경험도 적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방문해 본 적이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갈등을 해소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러니까 사람들도 덩달아 일본이 더 좋다면서 SNS에 마구 글을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했어요.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중 한 명이 한국 관광을 완전히 비난하면서 SNS에 한국은 이제 매력이 없다고 대놓고 얘기했더라고요. 한국에 가봤자 볼 게 없고 식상하다. 태국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에는 갈 필요가 없고 그런 나라에 돈을 쓸 필요도 없다. 한국이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고쳐먹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이콧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그 글에 수천 명이 동조 댓글을 달고 있는 걸 보니 이렇게 감정적으로 들끓는 건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겠죠. 애초에 협회장이나 부회장 같은 윗사람들부터 저렇게 말을 하니 국민들이 부추김과 선동을 당해서 똑같이 저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태국 관광산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와 음악 덕분에 얼마나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을 찾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사실 관광이라는 게 어느 한쪽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많이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레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두 나라의 관광산업이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즉 태국에서 한국을 많이 찾아가게 되면 한국에도 자연스레 태국 홍보가 되면서 서로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도 태국을 방문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긍정적인 상호 교류가 되어가야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태국 여행협회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저는 태국의 미래가 참 걱정되더라고요. 뭐 저런 수준의 인간들이 저런 자리에 올라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어느 쪽의 손해일까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의 관광산업 혹은 경제가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는 어떨까요? 태국은 관광업이 망하면 끝장나는 나라거든요. 뒤늦게 결국 협회장이 공식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자들이 받고 있죠. 한국이 없으면 태국 관광업은 큰 타격을 입을 거예요. 그런데 윗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실망스러운 발언을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만 더 힘들어질 뿐이에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바라고 있고요. 하도 걱정이 되어서 잠도 안 오고 얼마 전엔 제가 자료를 좀 검색해봤더니 실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광 수치가 크게 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군요.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난해 30%대에서 올해는 무려 80%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태국 여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1년 만에 거의 2.5배 정도나 증가한 셈이었죠. 이러한 통계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고요. 사실 원래 태국 관광업계에서는 올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인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한국의 추석 연휴 동안에는 최소 2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크게 달랐죠. 추석 연휴가 다가왔지만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줄었고 실제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 수는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상품이 취소되고 한국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도 속출하게 되었죠. 완전히 기대는 엇나가게 되었고 태국은 지금 예상과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듯 현재 태국 관광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체 관광업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은 줄어든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 비해 예의가 부족하고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서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이들은 앞서 말했듯 실제로 돈을 쓰는데 인색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억지를 부린다거나 주의를 소란스럽게 해서 주변 손님들에게 민폐를 끼쳐 오히려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빈번해 업주 입장에서는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도 자주 생기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태국 정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을 비난하며 한국 관광객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한국 관광객들에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할 따름이에요. 태국의 주요 관광지들이 거의 한국인들 덕분에 살아났던 곳인데 그걸 왜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려는 걸까요? 제가 운영하는 식당뿐만 아니라 주변 사장님들 모두 최근 한국 손님들이 뚝 끊겼어요. 그전까지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와서 예약도 많이 하고 메뉴도 다양하게 시켜서 다들 매출이 꽤 좋았는데 말이죠. 특히 해산물이나 고급 요리들을 많이 주문해줘서 저희 가게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국 관광객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한국어로 적힌 메뉴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손님들은 자취를 감췄고 중국 관광객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매출이 예전과 비교되지가 않아서 너무 힘드네요. 중국 관광객들은 주로 저렴한 메뉴를 선호하는 데다 심지어 음식에 쓸데없는 트집을 잡고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스트레스는 더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웬일로 고급 메뉴를 주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먹고 난 후에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전부 환불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큰 소리로 난동을 피우고 주변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줄까봐 결국 절반 정도 환불을 해줘야 했죠.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 사람들에겐 논리적인 말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예전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손님들까지 상대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합니다.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제 식당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 그리고 제 부모님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부모님은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못하시고 제 동생들은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저 혼자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요즘같이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정말 막막한 마음이 들죠. 가끔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요. 이 상황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와 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요즘 나날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저는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해요. 제 가게는 한국 관광객들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한국 관광객들이 사라지니 말도 못하게 힘이 드네요. 이익은커녕 매일매일 생계가 불안한 상황이니 참 힘이 들어요. 가게 문을 닫게 될까봐 걱정이 앞서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매일 한국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일단은 메뉴판에 적힌 한국어 설명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번 일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잠시 소원해졌지만 친한 친구도 가끔은 다투다가 결국 화해하고 다시 가까워지듯이 저는 두 나라의 관계도 곧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한국 전쟁에서도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 정도의 깊은 관계라면 이 정도의 다툼 정도는 금세 치유될 거라고 저는 믿는답니다. 또 한국과 태국은 관광에서도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니까요. 양국은 오랜 기간 서로의 국가를 항상 굉장히 많이 방문해온 국가였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가 곧 회복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부 태국인들의 SNS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 분들께
상처와 불편을 드렸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태국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꼭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한국 손님들이 이곳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희망을 품으며 오늘도 가게 문을 연답니다. 죄 없는 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정치인들이 무언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게 놀라운데요. 여기 이태리에서 한국 여행을 온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친구를 보러 한국에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경험들을 겪고 돌아간 뒤 이제는 아예 한국에서 눌러 살까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 살고 있는 22살 파울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면서 한국에 정말 푹 빠져버렸답니다. 그때의 기억과 생각들을 기록해두면 평생토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약 1주간 제대로 경험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한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친구 루치아 덕분인데요. 이탈리아 이름은 루치아였지만 지금은 한국 이름인 주아라고 부르는 게 맞겠네요. 주아는 원래 로마에서 저희 옆집에 살던 제 단짝 친구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서로 굉장히 친하셨고요. 저희는 주아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던 해 주아네 가족이 이민을 가기 전까지 아기 때부터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떠나게 되었을 당시에는 서로 울며불며 헤어지기 싫어서 저와 주아는 몰래 동네에 있는 저희 아지트 같은 곳에 숨어 있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님께 걸려서 된통 혼나긴 했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랬었지 하며 크게 웃지만 당시 주아 부모님은 엄청 놀라셨고 저희는 정말 많이 혼이 났었죠. 왜냐하면 이탈리아에서는 납치 사건이 꽤 빈번했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으니 정말 납치라도 당한 줄 알고 큰 소동이 벌어졌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해프닝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제 단짝 친구는 한국으로 떠나가 버렸고 주아가 한국에 가 있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한국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요즘엔 SNS도 많이 발달했고 또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15년 전인 당시 유럽에선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좀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사실 주아를 통해 듣는 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주아는 저에게 종종 국제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컴퓨터 메신저로 한국에서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소식을 전해주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몇 년간을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멀리서도 늘 가깝게 지내왔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가 중학생이 된 어느 날 하루는 대낮에 저에게 국제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저는 잠깐 점심을 먹고 쉬고 있던 중이었는데 주아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탈리아와 한국은 7시간의 시차가 나거든요. 당시 시간이 이탈리아 시간으로 오후 2시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정도의 늦은 시간이었던 거죠. 저는 하도 주아와 자주 연락을 하다 보니 이탈리아에서 이 시간쯤이면 한국에서는 몇 시 정도겠구나 하는 감이 있었고 주아가 밤에 자기 전에 잠깐 전화를 걸었나 보다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아가 동네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봤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를 쳤죠. 이탈리아에서는 밤 늦은 시간에 혼자서 공원을 산책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 여학생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사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좋지 못한 편입니다. 범죄 조직인 마피아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소매치기나 강도, 그리고 심지어 납치까지도 꽤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이탈리아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린 여자가 밤에 혼자서 어딜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아가 혼자 공원 같은 으슥한 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걱정되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계속 말했지만 주아는 한국에서는 괜찮다며 정말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주아는 그렇게 밤에 혼자 산책을 하며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곤 했답니다. 정말 한국과 이탈리아는 뭔가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런 환경을 경험해 보질 않았으니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서 걱정을 할 때도 많았는데 주아는 그럴 때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보면 알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고서 부모님께 방학 기간 중에 주아가 있는 한국에 가보자고 했지만 그맘때 하필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다른 곳보다도 극심하여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아는 저에게 그때도 자주 전화하면서 이탈리아의 상황을 걱정해주곤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코로나 대응을 잘해서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때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을 방불케 했었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당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견된 최초의 국가였는데 확진자가 2020년 2월부터 급격히 발견되기 시작한 이후 3월에는 이미 발원지인 중국을 제외하면 최초로 감염자를 3만 명을 넘긴 국가가 되었고 당시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3, 4천 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가 전체가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게다가 확진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잠정 치사율이 10%를 훌쩍 넘겼을 정도였죠. 즉 코로나에 걸리면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사태가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다행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히게도 무사히 완치를 하셨고 지금은 두 분 다 건강한 상태이신데요. 하여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정말 공포스러웠던 당시 분위기가 생생하게 떠오르곤 하네요. 지역신문의 부고기사가 평소에는 1페이지 정도고 많아야 2페이지 정도에 불과했지만 코로나 확산 이후로는 매일같이 무려 10페이지 넘게 부고기사로 도배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당시 주화를 통해 전해 듣던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에 정말 큰 절망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이탈리아는 특히 사태가 좀 커졌던 이유가 있거든요. 이탈리아 전체가 아닌 북부 지방에서 특히 환자가 폭증하면서 그 지역 의료 기반의 과부하로 선별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의료진들은 지원을 하지 않아 사태가 더 키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대구라는 도시에 환자가 집중될 때 타 지역 의료진들이 발벗고 지원을 나가면서 사태가 커지는 걸 최대한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는 바로 이탈리아에 깊게 남아있는 남북간 지역주의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코로나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네요. 주아가 살고 있는 한국 상황도 생생히 들었던 저로서는 당시 한국의 발빠르고 훌륭한 대처가 여전히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주아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국 가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를 이용해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해보기 시작했었는데요. 한글은 되게 아기자기한 것이 공부가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도 점차 수그러들었고 저는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주아 또한 대학생이 되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는 여느 때처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한국에 언제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학교 방학 시즌에 맞추어 여름에 만나기로 했고 드디어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주아가 마중 나와 있었고 15년 만에 만난 저희는 너무 반가워서 얼싸안으며 공항에서 아주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말이에요. 주아와 저는 15년 만에 본 사이였지만 그간 연락을 꾸준히 해왔던 탓인지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마치 며칠 전에 봤던 사이처럼 편안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 서로의 사진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얼굴도 낯설지 않았고요. 물론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것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공항 안에서 격하게 인사를 나눈 뒤 이제 서울로 이동을 하려 했는데요. 주아는 공항에 올 때 저와 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잠깐 아빠의 차를 빌려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주아의 세심한 배려에 큰 고마움을 느꼈고 저는 편하게 주아의 집까지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수다를 떨면서 가다 보니 금세 주아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주아 부모님이 계셨고 저를 보자 못 본 사이에 이렇게나 컸냐며 엄청 격하게 반겨주셨고 마치 친부모님처럼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도 어릴 적 보던 주안의 부모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며 무척 반가워 저도 모르게 포옹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비하여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주아 부모님의 모습에 약간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아무튼 우리들 모두는 간만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주아와 함께 밖으로 나가 본격적으로 한국 구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배가 고팠기 때문에 주아가 점 찍어뒀다는 맛집으로 가기로 했죠. 집에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조금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주아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조금만 걸으니 곧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을 내려가 봤는데 이탈리아의 지하철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에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요. 역사 내가 굉장히 깨끗했고 화장실과 편의점, 심지어 책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는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지만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하철 분위기가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것은 물론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 노숙자들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곳이 이탈리아의 지하철이랍니다. 또한 이탈리아 지하철의 경우 여전히 역내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꽁초 또한 아무 곳에나 버려두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한국의 지하철은 이탈리아에 비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주었죠. 이탈리아는 지하철 청소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벽에 기대거나 만졌을 때 까맣게 먼지가 묻어나오는 게 당연할 정도예요. 게다가 전동차들은 그래피티 범벅이랍니다. 그리고 일단 더러운 건 둘째치고 도시 규모에 비해 지하철의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규모가 비슷한 유럽의 수도인 런던이나 파리, 베를린은 말할 것도 없고 하다못해 한국의 부산보다도 노선 수라든가 총 연장이 짧은 걸로 압니다. 뭐 근데 어차피 저는 지하철이 음침해서 평소에 자주 이용하지도 않았으니 딱히 상관이 없긴 하네요. 아무튼 한국의 서울은 지하철 노선이 이태리보다 훨씬 많은데 관리까지 잘 되어 있고 각종 편의 시설들도 갖춘 모습이라 정말 부럽기도 하고 많이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지하철의 화장실이었어요. 여자들은 화장실 갈 일도 많고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칠 일도 많잖아요. 이태리 지하철에는 화장실이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설령 있다고 해도 관리도 잘 안 되어 있어서 얼른 볼 일만 후딱 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공간인데 한국의 화장실은 정말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무료인데도 말이죠. 게다가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칠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정말 좋았는데 사소한 부분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엄청 뛰어난 나라라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뒤 주아는 저를 이끌고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는 이탈리아에선 보기 힘든 스크린도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것은 바로 플랫폼에 있는 행선 안내기였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어디로 향하는 지하철인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은 몇 분 후에 지하철이 도착하는지, 탑승해야 하는 지하철이 어디에서 오고 있고,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등이 모두 표시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사실 없이 이용할 땐 모르겠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는 없을 경우 불편함이 매우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하철만 본다면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선진국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감탄하고 있던 중 어떤 음악이 들려왔는데 산뜻하고 경쾌한 음악이 나오면서 지하철이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더군요. 그런 음악을 들으니
타기도 전부터 기분이 밝아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지하철을 탔고 지하철 안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여름이어서 날씨가 꽤 더웠는데 저에게는 온도가 딱 좋았습니다. 주와 말로는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추위를 못 견디는 사람을 위해 양냉방칸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탄 곳이 양냉방칸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양냉방칸의 온도도 충분히 시원하다고 느껴졌고 딱 괜찮았는데 여기서 에어컨을 더 강하게 틀어주는 일반 칸으로 가면 좀 추울 것 같더라고요. 한여름의 추위를 느끼면서 이동하는 지하철이라니 그런 건 이탈리아에선 결코 상상할 수 없죠. 아무튼 각자 맞는 칸에 탑승할 수 있도록 온도에 따라 칸을 나누어 놓은 이러한 점들 또한 시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는 게 잘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한국 지하철을 타면서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요. 지하철의 소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가 않더라고요. 이탈리아 지하철은 오래된 지하철이 많아서 지하철 자체의 소음이 굉장히 크고 운행 중 시끄러운 쇳소리는 물론 심지어 야외 소리의 방음도 잘 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옆 사람과 대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에 비해 한국의 지하철은 내부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듯했고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책을 읽으며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쾌적하면 책까지 읽을 수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는 노약자석과 임산부석도 신기해 보였어요. 이태리 지하철에는 임산부석은 아예 없고 노약자석은 있어봤자 한두 칸에다가 위치도 그냥 일반 칸과 분리도 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은 일반 칸과 분리되어 자리 잡고 있었고 칸수도 훨씬 많아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국은 플랫폼에서 행선 안내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하철 내부에서도 지하철의 위치나 방향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태리 지하철은 대부분 모니터 같은 건 없고 오직 음성 안내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 내부의 청결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깨끗했고 분위기는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음식에 놀라게 되는데요. 지하철 칭찬할 게 하도 많아서 음식 먹으러 온 얘기가 너무 늦어졌네요. 아무튼 주아가 소개해준 맛집은 바로 짬뽕 전문점이었습니다. 제가 면 요리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센스 있게 선택해본 맛집이라고 하였죠. 주아의 말로는 짬뽕은 중국집 음식인데 한국에 있는 중국집 음식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 음식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한국에서 현지화된 음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국에 있는 중국집 음식들은 중국 전통 요리에서 유래하긴 했지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고 발전된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우리는 각자 짬뽕 한 그릇씩을 시키고 탕수육이라는 음식도 시키게 되었는데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짬뽕의 비주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무리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지만 이건 색깔부터 아주 시뻘건 것이 정말 엄청나게 매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먹기 전부터 약간 무서웠어요. 너무 맵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주아가 맵긴 하지만 생각보다 먹을 만하다며 저를 계속 안심시켜 주었고 그렇게 저는 짬뽕 맛을 보게 되었는데 짬뽕은 정말 놀라운 맛이더군요. 솔직히 좀 맵긴 했어요. 그런데 매운 게 고통스러운 매운맛이 아니라 기분 좋은 매운맛이었고 맛 자체가 굉장히 깊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게 짬뽕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해산물과 채소들에서 우러나온 깊은 맛으로 느껴졌고 면발은 정말 탱탱하고 탄력이 있었는데 짬뽕의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과 면이 잘 어우러져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짬뽕 맛집이라고 하더니 주아가 왜 지하철까지 타가면서 이곳까지 저를 데려왔는지를 바로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탕수육 또한 맛이 기가 막혔는데요. 바삭하게 튀긴 고기에 달콤하고 새콤한 소스가 함께 나왔는데 주아는 우선 저에게 한국에서는 탕수육 먹는 방식으로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는 부먹과 소스에 탕수육을 찍어 먹는 찍먹이 있다며 둘 중에 뭐가 좋을 것 같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찍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찍먹으로 먹자고 했죠. 그리고 일단 저는 소스 없이 그냥 탕수육만 한번 집어 먹어봤어요.
그런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걸쭉한 소스에 탕수육을 한번 찍어 먹어봤더니 소스의 달콤함과 새콤한 맛이 탕수육과 너무나 잘 어울렸고 새콤한 맛이 고기의 쫄깃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정말 소스와의 조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다 보니 나중에는 저 혼자 올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여행 와서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함께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특히 저희 아빠가 대식가이신데 어떤 음식이든 정말 잘 드시고 좋아하시거든요. 이곳에 같이 왔다면 얼마나 맛있게 잘 드셨을까 하는 상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그리고 이후 얘기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한국식으로 중국 음식 파는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한국의 짬뽕 맛이 그리워서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주아는 저를 이끌고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주아가 저를 노래방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어 공부를 좀 하면서 제가 케이팝 노래 연습도 꽤 했었거든요. 그걸 녹음해서 주아에게 몇 곡 들려주었더니 주아도 제가 한국어로 노래하는 걸 듣더니 정말 잘한다고 신기해하면서 나중에 꼭 같이 노래방을 가자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방으로 들어가 저희가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의 노래를 신나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부르다가 보니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더라고요. 저는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냐고 주아에게 물어봤죠. 주아는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도 안 훔쳐가는데 누가 마이크를 훔쳐가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곳이든 CCTV가 다 있어서 훔쳐갈 엄두를 못 낸다고도 했고요. 그러고 보니 정말 노래방 구석에 CCTV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었어요. 도착 첫날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주아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늦잠을 자고 있는 주아를 흔들어 깨웠죠. 주아는 제가 먼저 잠든 뒤에도 한참 있다가 잤다고 하더군요. 주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점심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자고 했어요. 저는 면이라면 환장하는 사람이라 면은 무조건 오케이였고 특히 한국식 라면의 맛도 궁금했기 때문에 주아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대를 많이 하며 기다렸죠. 라면은 금세 완성되어졌고 주아와 함께 앉아 라면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값싼 인스턴트 음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더라고요. 주아 말로는 라면은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음식이라고 하였는데 왜 그런 것인지 알 것 같았죠. 그리고 주아가 꺼내준 김치와의 조합도 정말 좋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밥까지 말아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한국 와서 음식이 다 맛있는 바람에 얼마나 먹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라면은 어제 먹었던 짬뽕의 매운 맛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고 이 두 가지 음식은 제가 이태리 돌아와서도 가장 생각났던 음식들이랍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자꾸 그 얼큰했던 맛이 땡기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저는 주아와 함께 한국에서 약 일주간의 시간을 함께 지내며 남산도 가보고 경복궁도 가보고 홍대도 가보고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녀보았어요. 삼겹살, 비빔밥, 분식 등 다양한 한국의 음식들도 먹어보았고요. 정말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태리로 돌아가야 하는 날은 금세 다가왔고 주아와는 다음을 기약하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서 저는 그렇게 이태리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다녀온 뒤 이태리에서 저는 주아도 물론 보고 싶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미친 듯이 밀려오는 듯했고 결국 나중에 나도 주아처럼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 하는 고민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답니다. 인프라면 인프라, 음식이면 음식, 문화면 문화, 치안이면 치안. 그 모든 것이 제 기준에서 이태리보다 뛰어나다고 느꼈고 또 주아와 함께라면 타지에서의 어려움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만약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이탈리아 여성 파올라 씨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많은 매력을 느낀 파올라 씨가 가까운 미래에 주아 씨가 있는 한국에 와서 정말 살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